카우치에 누운 시인들의 상가 노래 21페이지 48세에 이르러 밀턴은 캐서린 오드콧과 재혼하지만 불과 2년도 안 되어 그녀 역시 딸을 사살하고 죽었다. 당시 그는 이미 시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였으며 그에게는 애군이 겹친 셈이었다. 이처럼 연이은 실연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는 54세에 이르러 당시 24세였던 엘리자베스와 세 번째 결혼을 맞이함으로써 비로소 안정을 되찾았으나 가난과 힘겨운 씨름은 여전히 계속되었으며 더군다나 엘리자베스는 앞을 보지 못했던 밀턴의 약점을 이용해 그의 딸들을 구박하기 일쑤였다. 하지만 신라원을 쓰게 된 동기가 그 자신의 불행한 결혼 생활에서만 비롯되었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법하다. 그의 정치적 이상이 좌절된 현실 또한 무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가 열성적으로 지지했던 크롬웰이 사망한 후 왕정이 복구되면서 공화제가 완전히 폐지되는 현실을 목격해야 했기에 그의 좌절감이 더욱 컸을 게 분명하다. 따라서 밀턴은 이래저래 자신에게 주어진 부당한 현실로 인한 분노와 절망감, 신라원을 통해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가장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탄이 왕으로 복귀한 찰스 2세를 가리키는 것이며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이분은 왕정 복구를 환영한 영국민을 상징하거나 또는 왕 당파에 속함으로써 그의 곁을 떠났던 첫 아내 메리 파이를 나타낸 것일 수 있다. 또한 절망에 빠진 아담은 밀턴 자신을 상징한 것이 싶다. 그런 점에서 신라권의 도입부에 나오는 첫 구절은 작품 전체의 주제를 이미 다 내포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인간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거역하고 죽음에 이르는 금단의 나무 열매를 맛봄으로써 죽음과 온갖 재앙의 세상에 들어왔고 에덴까지 잃게 되었으니 이윽고 한 위대한 분이 우리를 회복시켜 복된 자리를 도로 얻게 하셨으니 노래하라 이것을 하늘의 뮤지여. 그 밀턴은 죽기 직전에 이르러 다시 복락원을 써서 그 어떤 불합리한 세상이 다가오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남아있음을 예고한다. 물론 그것은 제2의 아담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정신을 통해 이룩될 문제라고 그는 굳게 믿었다. 그래서 밀턴은 복락원에서 다음과 같이 노래했던 것이다. 내 일찍이 한 인간의 불순종으로 인해 상실된 행복의 동산을 노래했으나 이제 모든 유혹을 통해 충분히 실현받은 한 인간의 확고한 순종에 의해 온 인류에게 회복된 낙원을 노래하리라. 온갖 관계에 실패한 유혹자는 패퇴하고 에덴은 황폐한 광야에 세워졌도다. 이처럼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구원의 길이 열려 있음을 강조한 복락원은 결국 왕정 복구로 인해 모든 이상의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정신의 실천만이 유일한 구원의 메시지가 될 것임을 설파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신라권과 복락원의 주된 모티브는 공화제의 폐지와 왕정 복구로 인한 밀턴의 현실적 좌절과 소망을 동시에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밀턴 자신의 개인적 갈등 차원에서 살펴볼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도 불행한 결혼 생활과 실명이 가장 큰 배경을 이루고 있다고 본다. 그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에덴 동상이란 한마디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뜻하는 것이었겠지만 그는 만족스러운 성생활을 누리기에는 너무도 어린 신부를 선택했으며 그런 성적인 욕구를 겁을 집어먹는 메리가 친정으로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 메리가 밀턴의 곁으로 다시 돌아와 첫 딸을 낳은 것은 그녀의 나이가 21세 때였으니 단지 정치적인 입장 차이 때문에 친정으로 도망간 것만은 아닌 듯하다. 메리가 사망하고 2년이 지난 1654년 밀턴은 완전 실명 상태에 빠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캐서린과 재혼했으며 그녀가 재혼한 지 불과 15개월 만에 출산 직후 사망하자 다시 4년 뒤에는 30년이나 연하인 엘리자베스와 혼인했으니 밀턴의 정력이 얼마나 왕성했는지 짐작할 수 있다. 성의 유혹은 곧 사탄의 유혹이며 그런 유혹에 굴복한 아담의 운명은 곧 밀턴 자신에게 다가온 실명이라는 가혹한 운명과 그 괴를 함께하는 것이기도 했다. 결국 밀턴은 자신에게 주어진 실명을 신이 가한 징벌로 받아들였기 쉽다. 따라서 그가 아담과 이브의 낙원 추방에 그토록 집착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사탄의 유혹에 빠져 선악과를 먹고 성에 눈뜬 아담과 이브가 그런 원죄로 인해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 출산과 노동의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징벌을 당한 사실이 밀턴 자신의 삶을 통해 뼈저리게 느껴졌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의 두 아내가 출산으로 인해 사망했으며
그녀들을 죽음으로 몰고 간 원인 제공자는 밀턴 자신이었으니 그로서는 죄의식을 느꼈음직도 하다. 청교도적인 신앙을 지녔던 밀턴의 입장에선 충분히 그런 말만도 했을 것이다. 아름다운 서정시를 남긴 윌리엄 워즈워드는 19세기를 대표하는 영국의 낭만주의 시인으로 동시대에 활동하다 일찍 요절한 바이런, 셀리, 키치 등과는 달리 80세까지 장수했다. 73세에 뒤늦게 괴간시인 자리에 오른 그는 매우 서정적인 작품을 통해 자연의 아름다움을 찬미하고 사랑과 이별의 아픔을 노래함으로써 영시의 수준을 격주 높은 단어로 이끌었다는 평을 듣는다. 그는 영국 북서부 캠버랜드 지방의 아름다운 호반 도시 코커머스에서 비교적 유복한 법정 대리인의 아들로 태어났다. 하지만 그가 8세 때 어머니를 잃고 13세가 되어서는 아버지마저 세상을 뜨는 바람에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된 워즈워드는 매우 고독한 소년 시절을 보내야 했다. 친척들의 심한 구박으로 부모 없는 서러움을 톡톡히 겪은 그는 심지어 자살까지 생각할 정도로 심적인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는 자연의 아름다움에서 위안을 찾으며 성장했으며 그것이 나중에 그의 전원시를 낳는 배경이 되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 들어간 그는 도중에 프랑스 혁명으로 몹시 어수선한 분위기의 파리를 방문했다가 그곳에서 프랑스 여성 아네트 발론과 사랑에 빠져 딸 카롤린을 낳았지만 가족을 부양할 능력이 없었던 그는 모녀를 놔두고 서둘러 혼자 귀국하고 말았다. 더군다나 때마침 벌어진 영국과 프랑스 간의 전쟁으로 그는 오랜 기간 동안 모녀를 만날 수 없었다. 그 사이에 어릴 적 친구였던 메리 허친슨과의 결혼을 앞두고 누이 동생 도로시와 함께 프랑스로 건너간 그는 딸 카롤린을 만나 함께 시간을 보내기도 했으나 그 후로는 영원히 상면할 기회가 없었다. 대신에 그는 정기적인 송금을 통해 아네트 모녀를 도왔는데 그것은 메리와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의 시 가운데 가장 유명한 무지개를 보면 어린 시절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며 가슴 설레었던 그의 순수한 모습을 떠올릴 수도 있겠지만 자식들에게 웃음했던 자신의 아버지처럼 그 역시 무심하게 프랑스에 남겨둔 불쌍한 모녀를 제대로 거두지 않은 것은 아무리 금전적인 지원을 계속했다 하더라도 결국 워즈워드의 삶에 있어서 유일한 오점으로 남는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의 무지개를 바라보면 내 마음 뛰노라. 어렸을 때도 그리워하였고 어른이 돼 지금도 그러하다. 앞날 늙어서도 그럴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난 죽으리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 원컨대 내 생애의 하루하루가 순진한 경건으로 이어가기를. 어린이는 어른의 아버지라는 표현은 어린 시절의 순수한 마음을 어른이 되어서도 잃지 않기를 바라는 뜻에서 한 말이겠지만 어린 시절에 그가 겪었던 마음의 고통 또한 손쉽게 지울 수 없는 상처로 남는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런 상처의 흔적이 어른이 되어서도 자신도 모르게 되풀이된다는 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시인의 모습을 보는 듯해 그렇게 낭만적으로만 읽혀지지 않음을 어쩌랴. 물론 정신 분석에서는 어른의 마음속에 간직된 아이의 모습을 탐색하는 작업이 매우 중요하게 다루어지는데 그것이 아동계에 해결되지 못한 갈등의 흔적을 찾는 작업인 동시에 유아기 시절부터 형성되기 시작된 내적 대상과의 관계를 재정립하기 위한 시도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내적 대상이란 성장 과정을 통해 각자의 마음속에 각인된 중요한 인물상을 말하는 것으로 물론 가장 중요한 내적 대상은 당연히 부모가 되겠지만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가 그만큼 성인기에 겪는 갈등 문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끼친다는 의미도 된다. 그런 점에서 일찍 고아가 되어 온갖 구박과 서름을 겪어야만 했던 워즈워드는 자신을 무심하게 버리고 떠나버린 부모처럼 자신의 어린 자식을 버린 셈이다. 마치 고아로 자란 장 자크 루소가 자신의 지식들을 고아원에 내다 버렸듯이 말이다. 자신의 자식들을 고아원에 내다 버렸듯이 말이다. 정신분석에서는 그런 경우를 적대적 동일시라 부르는데 부모에 대한 원망감이 극도로 심각할 경우 그들의 부정적인 측면을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여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의 또 다른 시 초원의 빛 역시 마찬가지다. 초원의 핀 꽃의 영광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분명치는 않지만 아름답게 만개한 꽃의 화려함이 영원히 지속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아쉬워하지 말라는 뜻으로 이해하면 무리가 없을 것이다. 다만 되돌릴 수 없다고 해서 서러워만 하지 말고 뒤에 남은 것에서 오히려 힘을 얻자는 말은 청춘과 사랑을 잃은 사람들에게 큰 위안을 줄 수 있는 말이기도 하겠지만 워즈워드 자신이 행한 돌이키기 어려운 지난날의 가오에 대한 변명처럼 들리기도 한다. 그것은 비록 아네트를 잃기는 했지만 뒤에 남은 메리를 통해서 얼마든지 힘을 얻어나갈 수 있다는 자위의 말이 아니겠는가.
여기저기 먹빛이 희미해질수록 당신을 향한 마음이 희미해진다면 난 당신을 잊겠습니다.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다시는 그것이 돌려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서러워 말지니 차라리 속 깊이 간직한 오묘한 힘을 얻으소서. 초원의 빛이여 그 빛 빛날 때 그대의 영광 빛을 얻으소서. 한때 그렇게도 찬란한 빛이었건만 이제 영원히 눈앞에서 사라져 버리고 초원의 빛이여 꽃의 영광이여 다시 찾을 길 없을지라도 우리 서로와 말지니 도리어 뒤에 남은 것에서 힘을 얻으소서. 여태 있었고 또 길이 있을 그 원시의 공간 가운데에서 인간의 고뇌에서 우러나는 그 위로의 생각 가운데에서 죽음을 뚫어보는 그 믿음 가운데에서 현명한 마음을 부르는 세월 가운데 초원의 빛은 엘리야 카잔 감독의 영화 제목으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이 영화에서 나탈리 우드가 시련의 아픔을 딛고 수업 시간에 울먹이며 울던 시가 바로 초원의 빛이었다. 앞을 먹고 자란 나무가 더욱 강하게 큰다는 말도 있지만 에드워드는 불행했던 어린 시절의 아픔을 딛고 더욱 강해졌다기보다는 오히려 자신에게 주어진 현실에 더욱 잘 적응하는 쪽으로 변해간 듯 싶다. 그는 대학 시절에 프랑스 대혁명을 지지해 직접 파리를 찾을 정도로 젊은 혈기에 충만해 있었으나 얼마 가지 않아 보수적인 입장으로 선회했는데 그것은 무지개에서 어렸을 때나 어른이 되어서도 그리고 앞으로 늙었어도 변함없이 순수하고 경건한 마음을 잃지 않고 지내겠다고 다짐했던 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어쨌든 워드워즈는 메리 허친슨과 혼인해서 5자녀를 낳고 평온한 삶을 보냈다. 그리고 노년에 이르러서는 개간 시인의 명예도 얻었다. 호반 도시에서 태어난 워즈워드는 결혼한 이후 가족과 함께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시작에 몰두하다. 그곳에서 80세를 일기로 생을 마쳤기 때문에 호반 시인으로 불리기도 했지만 특히 그에게 호수는 항상 시적 영감을 주는 상징적인 어머니였기 싶다. 그는 결혼한 후에도 자신의 누이 동생 도로시와 계속 함께 살았는데 오빠처럼 시인으로 활동한 도로시는 일생을 독신으로 보내다 84세로 생을 마쳤다. 일찍 고아가 된 이들 남매는 일생 동안 서로 의지하며 지낸 셈이다. 도로시는 어릴 때 다른 친척집에 맡겨져 따로 떨어져 지낸 일 외에는 오빠가 죽을 때까지 한평생을 함께 지내며 조언자 역할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런 점에서 워드워즈에게는 아내 메리보다 오히려 누이 동생 도로시가 상징적인 어머니였던 셈이다. 바이런의 정열 만인의 연인으로 불리며 수많은 독자들의 가슴을 설레게 했던 조지 고든 바이런은 존 키츠, 셸리 등과 함께 19세기 영국의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시인으로 동시대의 그 어떤 시인보다 왕성한 창작력을 발휘한 인물이다. 하지만 자유분방한 성격에 반항적 기질이 농후했던 그는 한동안 방탕한 생활로 보수적인 영국 사회에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으며 결국에는 영국을 떠나 그리스 독립전쟁에 참여해 싸우다가 말라리아에 걸려 36세라는 아까운 나이로 요절하고 말았다. 런던 태생인 바이런은 귀족 가문의 후예로 10세 때 남작 칭호를 이어받고 주로 노팅엄에서 자랐다. 어려서부터 문학적 재능을 발휘한 그는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역사와 문학을 전공했지만 학업에는 관심이 없고 시작에만 몰두해 이미 재학 시절에 시집을 출판했다. 수년간에 걸쳐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을 여행한 그는 귀국한 이후 차일드 헤롤드의 순례를 발표한 일약 유명해졌으며 아침에 눈을 떠보니 갑자기 유명인사가 되어 있더라는 그의 고백은 그때 나온 말이다. 그는 이후 만프레드, 돈 주양 등으로 영국 문단에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다. 그러나 바이런은 문란한 사생활에 동성애 자라는 소문까지 겹치는 바람에 사회적 지탄을 받기에 이르러 더 이상 영국에서 활동하기 힘들어지게 되면서 해외로 도피성 여행을 떠나야 했다. 그는 앤 이자벨라 밀뱅크와 혼인해 딸까지 낳았지만 평소에 그가 저지른 불명스러운 행적으로 인해서 그 결혼은 곧 파경을 맞고 말았다. 당시 바이런에 대한 소문은 가정폭력, 여배우와의 간통 혐의, 이복 동생인 오거스타와의 근친상간 혐의, 남색 혐의 등으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는데 결혼 전에 이미 그와 깊은 관계를 맺었던 캐롤라인 부인의 질투심과 앙심 때문에 소문은 더욱 증폭되었다. 심지어 그녀는 자신의 소설에서 바이런을 매우 추잡하고 더러운 인물로 묘사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실제로 바이런은 희대의 바람둥이 카사노바에 결코 뒤지지 않을 만큼 숱한 연문을 뿌렸지만 여성만을 공략한 카사노바와는 달리 동성애 스캔들까지 겸했다는 점이 다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시 이제는 더 이상 헤매지 말자를 살펴보면 바이런이 밤잠을 설치도록 헤매야 할 고민거리가 무엇인지 좀 더 납득이 갈 수도 있겠다. 이제는 더 이상 헤매지 말자.
이토록 늦은 한밤중에 지금도 사랑은 가슴속에 깃들고 지금도 달빛은 환하지만 칼을 쓰면 칼집이 해지고 정신을 쓰면 가슴이 헐고 심장도 때로는 쉬어야 하니 밤은 사랑을 위해 있고 낮은 너무 빨리 돌아오지만 이제는 더 이상 헤매지 말자. 아련히 흐르는 달빛 사이를. 물론 이 시는 사랑하는 여성 앞에 과감히 나서지 못하고 아련한 달빛 속에 서성이며 망설이는 한 남성의 정신적 방황을 묘사한 작품을 이해할 수도 있겠지만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이성애와 동성애의 상반된 감정 사이에서 혼란을 느끼는 시인 자신의 갈등을 엿볼 수도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칼을 쓰면 칼집이 해지고 정신을 쓰면 가슴이 헌다는 표현을 통해 서로 상충된 욕구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칼과 칼집은 분석적으로 말해서 각기 남군과 여성, 성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따라서 칼집에 꽂은 칼은 남녀의 교합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지만 의외로 시인은 칼을 쓰면 칼집이 해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인은 과도한 성향유를 두려워하는 금욕주의자란 말인가? 하지만 평소 바이런의 행적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그는 오히려 못 말리는 바람둥이였다. 그래서 이 수수께끼 같은 구절을 이해하려면 그의 동성애적 열망을 고려해야만 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이런이 생각한 동성애적 관계는 정상적인 남녀관계에서처럼 무리하게 칼을 쓸 필요가 없는 아가페적인 사랑이었기 쉽지만 여성에 대한 뜨거운 열정 못지않게 시인의 마음을 사로잡은 또 다른 강력한 힘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런 모순된 감정에서 비롯된 갈등으로 정신을 소모하게 되니 가슴까지 헐어버린다고 묘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런 점에서 바이런은 양성애자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동성애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 보인 적은 없었지만 그것은 당시만 해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도 있는 사회적 금기사항이었으니 귀족 신분이었던 그로서는 매우 조심스러웠을 게 분명하다. 바이런 사후 70년이나 지난 1895년에 오스카 와일드가 동성애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감옥에 갈 정도로 보수적이었던 영국 사회였으니 바이런이 살았던 시절은 두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결국 바이런은 자신에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을 감당하지 못해 해외로 도피한 셈이다. 비록 그는 인습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분방한 태도로 인해 숱한 입방아에 오르내렸지만 자신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현실 때문에 항상 우울한 성향을 보이기도 했다. 그의 또 다른 시 그대는 울었지에서 보듯이 그의 침울한 마음에 밝은 빛을 던져주는 그대의 존재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우울한 시인에게는 태양처럼 빛나는 구원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 그대 우는 걸 나는 보았지. 커다란 반짝이는 눈물이 그 푸른 눈에서 솟아오르는 것을 제비꽃에 맺혔다 떨어지는 맑은 이슬방울처럼 그대 방긋이 웃는 걸 나는 보았지. 청옥의 반짝임도 그대 곁에선 그만 무색해지더라. 그대의 반짝이는 눈동자, 그 속에 핀 생생한 빛 따를 길 없으니 구름이 저기 저 먼 태양으로부터 깊고도 풍요한 노을을 받을 때 다가드는 저녁 그림자, 그 영롱한 빛을 하늘에서 씻어낼 길 없듯이 그대의 미소는 침울한 이내 마음에 그 맑고 깨끗한 기쁨을 주고 그 태양 같은 빛은 타오르는 불꽃을 남겨 내 가슴 속에 찬연히 빛난다. 바이런의 성격은 한마디로 종잡을 수 없는 특성을 지니고 있었는데 좋게 말하면 진하지 열정의 소유자였고 나쁘게 말하면 변덕스럽게 그지없는 이중적인 성격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것은 곧 정서적 불안정을 의미하는 것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를 괴롭혔던 신체적 장애도 한몫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는 비록 뛰어난 외모의 소유자이긴 했지만 어릴 때부터 한쪽 팔을 절어야 했던 절름발이었기 때문이다.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짐작컨대 소아마비였거나 선천성 뇌반족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열등감에 사로잡힌 바이런은 자신의 신체적 불구에 지나치게 집착했고 이러한 집착은 그의 성격 형성에 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외출할 때는 기형인 발을 감추기 위해 특별히 제작된 신발을 신고 다녔던 그는 스스로 절름발이 안마라는 별명을 자신에게 붙일 정도로 자학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 결국 그런 성향은 자신과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리스의 전쟁대로 그를 이끌어 일찍 요절하게 만든 원인으로 작용했을 수도 있다. 어쨌든 다리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무진 애를 쓴 그는 항상 다이어트에 신경을 쓰고 비스킷과 포도주만 마셨으며 채식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폭식을 한 후에는 모조리 토해내는 행동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광적이 맞는 스포츠맨으로 복싱과 승마, 수영 등 못한 운동이 없을 정도였다. 땀을 빼야 한다는 집념 때문에 여러 벌의 옷을 겹겹이 걸치고 다니기도 했다. 특히 외모에 신경을 쓴 것으로 알려진 바이런은
잘 때도 머리를 마는 종이를 쓰고 잘 정도였는데 그것은 그만큼 그가 열등감에 빠져 지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의 성격 형성에 영향을 준 상처가 또 있다. 어린 시절 그는 수시로 성추행을 당한 것이다. 어머니를 대신해서 그를 돌봐주던 보모 메리가 밤마다 그의 침대에 와서 성적 희롱을 가했는데 그의 입을 열지 못하다 협박까지 했으며 결국에는 손찌검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되고 말았다. 이처럼 어릴 때부터 겪은 불미스러운 경험은 그로 하여금 성에 매우 민감한 소년으로 자라게 만든 요인이 되었을 수 있는데 소년 시절 자신의 사촌인 메리 터프를 보자마자 첫눈에 사랑하게 된 점이나 메리 체워드에 푹 빠져 등교를 거부하는 바람에 어머니의 애를 먹이기도 하는 등 어쨌든 우연의 일치인지는 모르나 그가 어린 시절에 메리라는 이름의 여성들과 맺은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은 바이런이 나이에 맞지 않게 지나치게 성적으로 조직했다는 점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다. 수년 뒤에는 어머니에게 접근하던 그레의 경우로부터 은밀한 성적 유혹을 받은 것이다. 당시 그의 어머니 캐서린은 일찍 남편을 여의고 가부신 채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런 사건 이후로 바이런은 집에 그레의 경만 나타나면 매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그 자세한 내막은 어머니에게 고자질하지 않았다. 하지만 어릴 적 당했던 일련의 이런 사건들은 그 후 나타난 그의 애정 생활에 결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특히 학창 시절에 그가 보인 동성애적 친구 관계는 그의 경우에 유혹에서 작업받은 결과로 보인다. 그는 대학 시절에도 존 애들스턴과 묘한 동반자 관계를 유지하기도 했으며 느닷없이 지중해 연안으로 훌쩍 여행을 떠난 것도 사실은 동성애 경험을 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처음에 그는 유럽 대륙 여행을 계획했으나 나폴레옹 전쟁으로 대륙 전체가 혼란에 빠졌던 때인지라 어쩔 수 없이 지중해 쪽으로 발길을 돌린 것인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무리 정열에 불타는 귀족 청년이라고 하더라도 수많은 젊은이들이 전장에서 죽어가는 그런 참담한 시기에 낭만적인 바다 여행이나 즐기고 있는 모습이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기도 하다. 물론 어머니 캐서린 역시 문제가 많은 여성이었다. 수시로 기분이 바뀌는 데다 우울할 때는 항상 술에 취해 지냈으며 게다가 사생활도 건전치가 못해서 한창 감수성이 예민한 아들이 보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고 외간 남자와 시시덕거리는 추태를 보이기 일쑤였다. 사려가 깊지도 못하고 자제력도 부족한 여성이었던 그녀는 변덕 아자심에서 일관성 없는 태도로 아들을 키우는 바람에 바이런을 제멋대로 버릇없는 아이로 만들고 만 것이다. 바이런은 그런 어머니를 항상 뚱보 난쟁이라고 놀려대기 일쑤였으며 그런 아들에게 그녀는 절름발이 새끼라고 거침없이 욕을 퍼붓곤 했으니 바이런이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지 짐작이 가고도 납니다. 소위 말하는 애비 없는 후레자식으로 키운 셈이다. 하지만 바이런의 아버지는 더욱 질이 안 좋은 남자였다. 왜냐하면 재산을 노리고 유부녀였던 전처를 유혹해 강제로 이혼까지 시키며 결혼했지만 결국 그녀를 잔인하게 학대한 것으로 악명이 자자했던 인물이기 때문이다. 딸을 낳고 전처가 사망하자 그는 이번에는 캐서린 고든의 재산을 노리고 그녀에게 접근해 결혼을 성사시킨 후 자신의 성도 고든으로 바꿨는데 이는 물론 아내의 재산을 합법적으로 상속받기 위한 술책이었다. 바이런의 어머니 캐서린은 항상 빚에 쪼들려 있는 남편을 위해 자신의 부동산을 처분해 그 빚을 갚아야 했지만 그의 돈 타령은 끊이지 않았다. 결국 아버지는 바이런이 3살 되던 무렵 외국 여행 중에 세상을 뜨고 말았으니 바이런은 아버지의 얼굴조차 제대로 기억하지 못하고 자란 셈이다. 그런 아버지의 전철을 밟아 바이런 역시 무절제한 삶으로 낭비벽이시며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어머니의 속을 태웠으니 아무래도 피는 속일 수 없었던 모양이다. 바이런의 또 다른 특징 가운데 하나는 동물을 끔찍이 사랑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뉴펀들랜드의 종의 애견 보츠웨인에 대한 애정은 그야말로 각별한 것이었다. 보츠웨인이 광견병에 걸렸을 때조차도 그는 위험을 무릅쓰고 끝까지 애견을 돌봤으며 개가 죽자 묘비를 세워주고 헌시까지 바쳤다. 그는 여러 필의 말 외에도 고양이, 염소, 여우, 원숭이, 앵무새, 독수리, 매, 까마귀, 공작새, 거위, 오소리 등을 집안에 두고 키워 마치 동물원을 방불케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어머니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결과로 홀로 남겨지는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었을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바이런은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는 지독한 나르시시스트였음에 틀림없다. 우리는 바이런을 위대한 정열의 시인 또는 만인의 연인으로 부르기도 한다. 하지만 그의 방만한 삶의 여정을 알고 나면 다소 씁쓸한 뒷맛을 느끼게 됨을 어찌할 수 없다. 물론 위대한 작품은 나은 시인이라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 또한 반드시 위대할 필요는 없다. 시인은 오로지 작품을 통해서만 평가될 뿐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나먼 이국 땅 그리스에서 맞이한 그의 때이른 죽음은 뜨거운 열정의 결과라기보다는 차라리 사전에 예고된 죽음이었다고 볼 수도 있다.
부모에게 모두 실망한 그에게는 마땅히 돌아갈 조국도 모국도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그는 동성애자였으니 그야말로 발붙일 곳이 없었던 셈이다. 사랑에 실패한 크리스티나 로세티. 사랑의 아픔을 노래한 애달픈 시로 유명해진 크리스티나 로세티는 영국의 여류 시인으로 미국의 에밀리 디킨슨과 동시대에 활동한 여성이다. 생전의 무명 시인이었던 디킨슨과는 달리 로세티는 일찌감치 문단의 총화로 등장하며 화려한 명성을 쌓았으나 연이은 실연의 아픔으로 결혼을 포기하고 독신을 고수하며 외롭게 지내다 불치병에 걸려 6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했다. 로세티는 런던에서 태어난 영국인이지만 그녀는 부모는 모두 이탈리아계 아버지 가브리엘 로세티는 이탈리아계 영국으로 정치적 망명을 한 시인이었다. 그녀의 오빠 단테는 화가이며 시인이었고 작은 오빠 윌리엄과 언니 마리아는 작가로 활동했다. 그런 집안 배경 때문에 그녀는 어려서부터 이탈리아 문학에 접하면서 종교적으로 신비주의적인 영감을 많이 받았으며 그 영향은 그녀의 시작에도 드러난다. 하지만 소녀 시절 아버지의 건강이 악화되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면서 그녀의 행복한 시절도 끝이 나고 말았다. 그녀는 폐결핵과 시력 약화로 대학에서 자리를 잃고 오랜 세월 우울증에 시달려야 했는데 집안 사정이 어려워지자 어머니와 언니도 돈을 벌기 위해 집을 비우는 일이 많아져 로셰티는 홀로 고립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사춘기 시절에 로셰티는 우울증에 빠진 나머지 학업도 중단한 상태였는데 20세기 때 종교적인 이유로 화가 제임스 콜린슨과의 약혼이 깨지면서 더욱 큰 시리에 빠졌으며 그 후 다시 또 언어학자 찰스 케일리와 역시 종교적인 이유로 결별하게 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 결혼에 대한 의욕을 잃은 그녀는 결국 화가 존 브릿의 그옷마저 뿌리치고 혼자 살기로 결심했으며 그 후로는 죽을 때까지 독신을 고수했다. 소년 시절부터 익명으로 시를 발표했던 그녀는 30대 초반에 발표한 시집 도깨비 시장으로 비평가들의 격찬을 받으며 화려하게 등단했는데 도깨비들로 인해 겪는 두 자매의 불운을 통해 빅토리아 시대 여성들이 겪은 불합리한 삶의 어두운 실상을 우화적인 수법으로 비판한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 시집에서는 그녀 자신의 개인적인 좌절뿐 아니라 그녀가 창녀 등의 불우한 여성을 대상으로 자원봉사를 했던 경험이 반영되어 있다. 어쨌든 그녀의 연애시 대부분은 자신이 겪은 실연의 아픔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많은 독자층을 확보하고 있는 그녀의 시 기억해줘요가 그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날 기억해줘요. 내가 가고 없을 때. 머나먼 침묵의 나라로 나 영영 가버렸을 때. 당신이 더 이상 내 손을 잡지 못하고. 나 되돌아가 가려다 다시 돌아서 버리는 그때. 날 기억해줘요. 당신이 짜냈던 우리들 앞날의 계획을. 날마다 나한테 이야기할 수 없게 될 때 날 기억해주기만 하면 돼요. 그때엔 은혼도 기도도 이미 늦는다는 걸 당신은 알아요. 그러나 행여 당신이 나를 잠시나마 잊어야 할 때가 있을지라도 그 후에 곧 다시 기억해줘요. 가슴 아파 하질락 말고 혹시 암흑과 부파 속에서 살아생전 내가 품던 생각의 흔적이라도 보고 나를 기억하여 슬퍼하는 이보다 잊어버리고 웃는 편이 훨씬 더 나을 테니까요. 이 시는 누가 보더라도 남자에게 버림받은 한 여성의 심적인 고통을 드러낸 작품이다. 내가 죽더라도 슬퍼하거나 아파할 필요는 없지만 기억만이라도 해준다면 고맙겠다는 하소연은 실연의 아픔을 간직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수 없다. 누군가로부터 특히 이성으로부터 거절당하는 아픔은 당연히 크나큰 마음의 상처로 남는다. 그런데 병약하고 우울한 아버지와 먹고 살기에 바빴던 어머니 밑에서 외롭게 자란 로세티는 어린 시절부터 부모의 적절한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달리 거절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 쉽다. 물론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클수록 상대가 거절할 기미를 보일 경우 상대보다 먼저 자신이 앞줄로 거절하기도 한다. 그것은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기 위해 미리 선수를 치는 방편인 경우도 많다. 실제로 로세티 역시 그런 태도를 보이기도 했지만 애정 관계에 유독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기 쉽다. 김소월은 진달래꽃에서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려온다. 로 시작해 마지막에는 죽어도 아닌 놈을 흘려오리다로 마무리하며 당찬 여인의 심정을 대변하고 있는데 반해 루시티는 처음에는 나를 기억해 달라면서도 마지막에 가서는 나를 기억해 슬퍼하느니 차라리 잊어버리고 웃는 편이 더 낫겠다는 말로 마무리하고 있다. 이처럼 야무진 여인의 다짐을 노래한 김서월의 시와는 달리 로세티의 시는 반대로 자신을 기억해 달라는 간절한 소망에서 출발해 끝에 가서는 결국 잊어버린 편이 더 낫겠다며 다소 체념하는 태도를 보인다. 그러나 사랑에 대한 미련으로 신라 같은 소망을 드러내며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은 두 편의 시 모두 동일하다.
그런데 로세트의 다른 시 사랑하는 그대여 나 죽거든 역시 너무도 유명한 작품이지만 여기서는 내가 죽더라도 나를 기억하든 말든 크게 상관하지 않겠다는 다소 자조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당신이 원하면 나를 기억해 주고 싫으면 잊어 달라고 하면서 나 역시 죽어서도 당신을 그리워하겠지만 어쩌면 잊을지도 모르겠다며 죽음이라는 가장 극단적인 상황을 동원해 상대의 마음에 미묘한 파장을 던져 보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사랑하는 그대여 나 죽거든. 나를 위해 슬픈 노래 부르지 마세요. 그리고 내 머리맡에 장미를 심지 마세요. 그늘진 삼나무도 심지 마세요. 내 몸을 덮을 풀이 비와 이슬에 젖어 무성하게 자라게만 해주세요. 그리고 당신이 원한다면 나를 기억해 주시고 또 잊어버리고 싶으시면 잊어주세요. 나는 그늘을 볼 수 없을 거예요. 비가 내리는 것도 모를 거예요. 두견새에 구슬프게 우는 것도 나는 들을 수 없을 거예요. 그리고 해가 뜨기도 지지도 않는 어둠 속에 누워 꿈꾸면서 나는 당신을 그리워할 거예요. 아니, 어쩌면 잊을지도 모를 거예요. 이별은 항상 고통을 수반한다. 로세트는 두 번의 시련을 통해 이루 말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을 겪은 후 세 번째 남자에게는 오히려 그녀 자신이 상대를 거절함으로써 시련의 아픔을 안겨주었다. 자신이 거절당한 아픔을 저절로 안 갚음한 셈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의 문학적 재능을 세상으로부터 널리 인정받고 더 나아가 말년에 이르러서는 개간 시인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사회적인 저명이사가 됨으로써 젊은 시절 겪은 거절의 아픔을 충분히 보상받았다고 할 수도 있다. 사실 로세트의 외모는 그녀의 애절한 시에서 느끼는 인상과는 너무도 다른 모습이다. 그녀 오빠가 그린 로세트의 초상화를 보면 긴 주걱턱을 지닌 초승달 형태의 얼굴을 지닌 모습으로 생각처럼 그렇게 연약해 보이지도 않고 오히려 남성적인 외모를 지니고 있어서 여성적인 매력은 그다지 없어 보인다. 차라리 남성이었던 바이런이 더욱 빼어난 미모를 지녔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비록 종교적 차이 때문에 파운딩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만도 않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녀는 어머니를 따라 영국 성공의 신도임을 자처했지만 아버지는 카톨릭 신자였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 차이가 그녀에겐 그다지 큰 문제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다만 시련을 당한 이후 한때나마 종교적 갈등으로 고민한 적은 있었지만 그런 고민이 오래 지속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미국의 노예제도와 동물학대 및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적 착취 등에 반대하며 날카로운 비판을 서슴지 않았던 그녀의 당찬 기질로 봐서는 오로지 순종적인 여성만을 요구하던 당시 빅토리아 시대의 고루한 남성들의 눈에는 그런 도발적인 여성의 태도가 그다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싶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소위 대가 센 여성인 셈인데 남성 우월주의에 사로잡힌 당시 남성들에게는 깊이 대상이었음에 틀림없다. 어쨌든 오랜 세월 성적인 욕망을 억제하며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로세트는 자신의 그런 세속적인 욕망을 창작 활동에 통해 승화시키는 동시에 종교적인 경거만으로 극복해 나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그녀는 40대 초반이고 안구 돌출증을 수반한 갑상선 질환으로 고생했으며 60대 초에는 유방암까지 겹쳐 건강 상태도 여의치 않았다. 비록 수술까지 받았으나 암이 다시 재발하는 바람에 64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해야만 했다. 예이츠의 첫사랑, 일생 동안 시련의 아픔에 시달린 예이츠는 아일랜드의 시인이다. 켈트적 요소가 짙은 신비주의적 분위기로 유명한 그의 시는 끊임없이 삶을 간주하는 태도로 영적인 성장을 계속 추구하면서 영혼 불멸의 초자연적 세계와 신화적 세계를 탐구한 노력의 흔적으로 평가된다. 그는 이러한 예술적 탐구 정신을 인정받아 아일랜드 작가로서는 처음으로 1923년 노벨 문학상을 받았다. 더블린에서 영국계 화가의 아들로 태어난 예이츠는 어려서부터 예술적 분위기에서 성장했으나 신교도였던 부모는 아일랜드의 민족주의가 거세지면서 구교도가 기득권을 차지하게 되자 재산 몰수 등의 불이익을 염려해 그가 2살 되던 해에 일찌감치 영국 런던으로 이주했다. 그 어린 예이츠는 영국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일랜드 출신이라는 이유로 학교 친구들에게 놀림감의 대상이 되곤 했는데 그는 이 시기에 관한 고통스러운 기억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못했으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도 했다. 예이츠의 나이 15세 때 그의 가족은 경제적인 이유로 다시 아일랜드로 돌아갔는데 더블린에서 학업을 계속한 예이츠는 처음에는 아버지처럼 화가가 되려고 했으나 도중에 마음을 바꾸고 시인이 되기로 작심했다. 하지만 그의 초기 시는 주로 아일랜드의 전설과 민담을 소재로 한 지극히 평범한 작품들로 별다른 주목을 끌지 못했다가 보다 현실적인 문제를 다룬 중기 이후부터 그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다. 더욱이 그는 문학 동료였던 제임스 조이스가 더블린의 염증을 느끼고 조국을 등진 것과는 달리 오히려 아일랜드인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문화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한편 아일랜드의 문예보호 운동을 주도했으며
더 나아가 아일랜드의 독립운동에도 참가해 아일랜드 자유국으로 독립한 이유는 정계에도 진출해서 원로의 의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는데 그것은 아마도 어릴 때 영국에서 당했던 마음의 상처가 그만큼 깊었기 때문일 것으로 보인다. 그의 대표작 이니스프리의 호도는 1892년 27세 때 발표한 것으로 그가 이상적인 여성의 모델로 생각했던 미모의 여성 독립운동가 모두 곤에게 청혼했다가 거절당한 직후에 쓴 작품이다. 그는 그녀에게 무려 5차례나 청혼했지만 모두 거절당하는 수모를 겪었는데 그녀와의 만남은 예이츠의 삶과 작품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나 이제 일어나 가리. 이니스프리로 가리. 외까지 엮어 진흙 바른 오두막집 짓고 아업이랑 콩을 심고 꿀봉통 하나 두고 벌떼 잉잉거리는 숲속에 나홀로 살리. 그리고 거기서 다소 평화를 누리리. 평화는 천천히 깃들어 아침에 베일로부터 깃들이 오는 곳으로 떨어져 내리리. 한밤중에 모든 게 희미하게 빛나고 한낮은 자줏빛으로 타오르며 저녁에는 흥방울새 날개 소리 가득한 그곳. 나 이제 일어나 가리. 밤이나 낮이나 호숫가에 찰랑대는 잔물결 소리 들려오는 그곳으로. 한길이나 잿빛 포장길에 서 있어도 가슴에 사무치는 그 물결 소리 나는 듣노라. 모두 곤에게 퇴짜를 맞은 후 시류에 빠진 예이츠는 이 시를 통해 자신의 좌절과 외로움을 은밀히 드러내고 있다. 비록 노골적인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지만 시련의 아픔과 슬픔이 시 전편에 묻어난다. 호수의 한적한 섬을 찾아 그곳에서 모든 것을 내던지고 조용히 살겠다는 그의 소망은 한창 혈기왕성한 20대의 청년의 입에서 나올 소리는 분명 아니다. 예이츠 자신의 고백에서 도 알 수 있듯이 그녀의 존재는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의 시리를 안겨준 장본인이기도 했다. 호수의 잔물결 소리에도 가슴 사무치는 아픔을 느끼며 귀뚜라미 우는 소리에 조용히 귀를 기울이는 시인의 모습은 매우 애처롭기까지 하다. 그런데 이 시를 마치 동양적인 안빈낙도 차원의 탈속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서양판 기거래사 정도로 여기는 독자들도 물론 없는 건 아니다. 내용 자체로 봐서는 당연히 세속적인 용맹을 떨쳐버린 채 초탈한 은둔자의 모습을 연상할 수 있겠지만 홀로 숲속의 오두막에 살면서 꿀벌이나 키우겠다는 말은 결코 시인의 진심이 아닐 것이다. 그것은 독립운동의 정신을 팔려 자신의 사랑을 받아주지 않은 모두곤에 대한 원망감 때문에 푸념처럼 했던 말이 싶다. 실제로 예이츠는 일생 동안 그렇게 호젓한 운동생활을 한 적이 없었다. 예이츠에게 그토록 커다란 마음의 상처를 주었던 모두곤은 미국의 여배우 모린 오하라나 시고니 이브와 매우 닮은 외모의 소유자로 아일랜드 독립을 위해 투쟁한 혁명투사였다. 예이츠는 그런 그녀에게 1891년부터 1901년까지 이르기까지 모두 5번이나 청혼할 정도로 강한 집착을 보였지만 매번 퇴짜를 맞았다. 그녀는 그 같은 이념을 나눈 동지였던 민족주의자 존 맥브라이드와 결혼했는데 그녀의 결혼으로 인해 예이츠는 거의 공황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 하지만 그를 더욱 두렵게 만든 사실은 다른 남자에게 연인을 빼앗긴 자신의 초라한 모습이 사람들에게 알려져 조롱의 대상이 되는 것이었다. 남들에게 놀림거리가 된다는 사실은 어릴 때부터 그를 가장 괴롭힌 아킬레스건이었던 셈이다. 그는 자신의 뮤즈를 탈취해 간 맥브라이드를 몹시 증오했으며 그 후에도 자신의 작품을 통해 수시로 그를 조롱하고 경멸한 태도를 드러내 보였는데 그들의 결혼이 불과 2년 만에 이혼으로 끝나자 예이츠는 또다시 그녀에게 접근해 결국에는 1908년 파리에서 그녀와 하룻밤을 지내는 데 성공했다. 그것은 비록 오랜 세월 기다린 보람 끝에 주어진 힘겨운 보상이었지만 그들의 관계는 더 이상의 진전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그에게 여신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예이츠는 그 하룻밤을 통해 여신에 대한 환상이 깨졌음이 틀림없다. 그래서 그는 20년 후에 쓴 시 첫사랑에서 그때의 신경을 다음과 같이 노래했다. 비록 하늘에 떠있는 달과 같이 잔인한 미의 종족으로 자랐지만 그녀는 잠시 걷다가 얼굴을 붉힌 채 내가 가는 길 위에 서 있다. 마침내 내가 그녀의 몸이 심장과 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까지 비록 내가 손을 얹어 그녀의 심장이 돌로 되어 있음을 깨달은 이후에도 나는 많은 것을 시도하였지만 어느 것 하나 이룬 것이 없었다. 달 위를 여행하는 모든 손이 미쳐버리고 마는 것처럼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것이 나를 변모시켜 개망나니로 만들었다. 여기서 짓거리고 저기서 짓거리며 달이 하늘에 떠 있을 때는 하늘을 떠도는 별들보다도 더 공허하게 되었다. 여신으로 여기고 숭배했던 그녀가 단지 피와 심장으로 이루어진 육체의 소유자임을 깨닫는 순간
그리고 열정이 식어버린 차디찬 돌과 같은 심장의 소유자임을 깨닫는 순간 그는 그동안의 모든 노력과 시도가 헛된 것이라는 사실에 미쳐버리고 싶은 심정이었다. 모든 것이 갑자기 공허해지고 무의미해진 냉엄한 현실 앞에 그에게 남은 것은 자신에게 관한 불미스러운 소문만 무성한 지겨운 세상뿐이었다.